안녕하세요. 꼬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은 6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2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추가 회복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과 또 재하락 우려 또한 적지 않은데요. 우리가 아직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점점 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올해 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좀 지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필승!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진행하는 와중에 지금 비트코인이 과대 낙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과대 낙폭까지는 아닌데 아직 이제 지금 같은 상태는 이제 건강한 조정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이나 이 분기점인 선상을 넘어설 때 건강한 조정세, 그러니까 조정세조차도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뚫어주면서 단기적으로 너무 큰 우상향을 보였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 아직 그리고 오늘 물론 이제 시장 하방 압력세를 가한 어떤 악재성 이슈도 있지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아직까지 뭐 다음 주 선상에 있는 금리 인사 발표 때까지는 조금 더 여유적인 관점으로서 쳐다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선상에서는 비트코인이 다시 양봉 전환될 가능성 아직까지 여러 개 남아 있고 발표 때까지는 우상향할 시점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서 정확한 거시적인 경제나 차트적인 관점은 이따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단기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하락은 단순한 약간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수르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부자를 만들어 드릴 남수르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비트코인 모형을 들고 왔었는데 여기 뒤에가 흰 배경이라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되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 모형인데 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본론으로 와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힘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힘이 좋았는데 지금 아까 비트필승님도 말했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힘을 못 썼다. 그래서 이 나스닥 장이 닫힐 때 비트코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갈 힘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달러의 강세가 조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같이 계속해서 코인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검찰이 루나 폭락 사태 관련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등 15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NFT 프로젝트 메타콩즈의 투자자 홀더들이 비대위를 결성하고 또 경영진의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SEC가 리플을 다루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FBI에서 북한 해커로부터 6억 5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시장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가 볼 건데요. 오늘 썰전 코너의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하락 끝인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에도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 남수르 전문가님? 네, 이 자산들의 하락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심하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4차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3차까지 맞았는데 4차까지 맞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9월에 있을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1년이나 연기가 됐는데 아시안 게임이 연기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재확산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코로나 재확산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 이 중국은 이 상하이를 2번이나 봉쇄를 했었죠. 이 상하이 2번이나 봉쇄를 하면서 이번에도 또 다시 봉쇄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봉쇄를 한다면 당연히 공급망 문제가 이슈가 되겠죠. 이 공급망 문제 이슈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 제조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지금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중국 경제는 둔화가 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을 하면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느냐. 이 미국에서 지금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달러를 풀었는데 그 달러를 걷어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은 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게 이 코로나 이 재확산 때문인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전 세계 경제가 한 번 더 침체가 오지 않을까. 코로나 팬데믹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침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양적 긴축 정책을 조금씩 완화할 시기가 곧 당겨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 양적 긴축 정책이 조금씩 완화될 거다. 그러면 조금 이 유동성이 풀린다. 유동성이 풀리면 이 달러가 다시 달러의 강세가 약해지겠죠. 달러의 강세가 약해지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과 자산들이 반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좀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또 연준이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양적 긴축 정책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도 바닥에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들어온 소식인데 일론 머스크가 또 테슬라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비트코인 75% 매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비트필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어제 비트코인이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가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하락 추세를 만드는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행태에 관련돼서 우리 시장 방에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15억 달러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 불장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5%의 거의 대다수를 매도를 했고 수억 달러를 손해를 지금 본 상태인데다가 그 이후로서는 지금 중국 코로나의 이제 봉쇄가 언제 완화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현금 포지션을 늘리기 위함이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정말 이제 투자의 귀재는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난 인재는 맞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우주선의 발사체에 있어서 재활용을 한다라든가 차도의 통로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난 자기장 열차라든가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친환경 섹터의 대장격인 전기 자동차까지도 만드는 엄청난 인물은 맞을지언정 작년 한 해를만 보더라도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신의 네임들을 통해서 엄청난 가격적인 상승을 일으켜서 그로 인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려는 행태 자체는 주식시장에서는 이건 엄연한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아직 법적 제도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못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지금 하방 암시세 가해지고 있지만 작년에 상승장을 불러일으켰었던 만큼 엄청난 긴 시간 혹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큰 대낙폭을 보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도지코인도 자신의 테슬라에서 결제 화폐로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었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엄청난 전기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덧붙이는 것처럼 지금의 행태도 말도 안 되는 그냥 명분일 뿐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대 낙폭 이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과대 낙폭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면서 이번
금리 인상 7월에 금리 인상 발표 때까지는 계속적인 낙폭보다는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예측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악재로서만 이용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75% 정도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악재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수르 전문가님, 지금 EU 천연가스 사용이 또 15% 감축 제한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 부분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이 사우디를 찾아가서 원유 증산해달라 이런 뉴스도 보셨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이 8월 3일 날에 있을 원유국들의 회의를 통해서 원유를 증산할까 안 할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원유를 증산하려는 일단 모션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경우가 있는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가스는 지금 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이 가스관이 있습니다. 그 가스관이 있는데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이 있는데 이게 2주 전 11일부터 이 가스를 잠궜다고 해요. 러시아에서. 이 점검을 이유로 잠궜다고 하는데 진짜로 점검 때문에 잠궜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2주간 가스를 잠그고 이제 EU에서는 이 가스를 잠근 것 때문에 나중에 이 러시아 쪽에서 이 가스를 공급을 안 하면 어쩌냐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푸틴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날짜로 가스관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스 공급량 줄 수 있다. 안 그래도 지난달에 원래 가스 공급하던 양에서 40%만 공급하던 가스였는데 거기에서 공급량을 더 줄이겠다고 합니다. 당장 지금 가스 공급이 안 된다면 이 올 겨울을 나기도 힘든 이 유럽의 입장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푸틴이 이 가스를 열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럭저럭 이번 겨울을 버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EU 입장에서는 이 올 겨울을 버티면서 이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죠. 그러면 이 가스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러시아에서 이제 영토 병합을 하는데 벌써 물밑 작업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이 전쟁의 불확실성, 이 전쟁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결론으로 이제 이 가스, 원유, 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많은 자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경제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스리랑카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 비트필승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혹은 미국에 있어서 엄청난 연결 고리 지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연쇄적으로 이러한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후진국들 나라들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디폴트 선언하면은 분명히 수입 수출에 관련돼서도 경제적인 위기를 세계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폴트 선언됐다라는 거 불과 뭐 한 달 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본다면 일시적으로 3월 달에서는 4월 달에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했던 것이고 지금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내비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경제 위기가 놓여 있는 상태이냐면 단전이 되고 있고 나라 전체적으로 단전이 되고 있고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의약품과 같은 여러 가지 이 수입 품목에 관해서 지금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도 거의 불가능한 시점에 나와 있고 종이가 없어서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고 있는 수준까지 놓여져 있다. 얼만큼 심각한 수준인지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3월부터 경제가 무너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6월 달에 물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 동월에 6월 대비 55%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말이 55%이지 이 55%는 내가 나의 임금을 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반 가마니도 못 사는 정도의 수준에 놓여 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그만큼 또 지금 이 정도로 식량난에 놓여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말이 55%이지 체감상은 그 이상일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없고 수요도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피가 더 붙는다라는 이런 소고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에서는 3월부터 동이 나고 있었고 4월에는 이제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냐 이유를 뜯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관광 수입이 급감이 됐다. 수치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18년도에서는 44억 달러의 상당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21년도에서는 26억 달러가 아니라 2.6억 달러인 정도로 엄청나게 급감했다. 거기다 더불어서 2019년도 당시에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남에 따라서 엄청난 자금이 또 들어갔고 거기다 더불어서 모든 세계의 공통점인 이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국제 상품이 급등하는 것도 한몫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보다도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경제 위기 관리가 부족한 정부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단 2009년도 당시에 내전이 끝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나라의 경제가 이제 안정권을 접어들 수 있는 단계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처럼 관광 수입 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수입 산업 구조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다 보니까 최대 수입원인 이제 관광 산업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더욱더 빈부격차나 나라 자체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행태에 지속적으로 놓여 있는데 어떠한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내비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저조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 인해서 우리가 왜 스리랑카의 디폴트에 관해서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냐라고 설명을 드려본다면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나 페루 같은 비슷한 이제 개발도상국들 나라들에 있어서 연쇄적으로 지금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경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눈여겨볼 수 있는 이슈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더불어서 또 이제 이러한 정부 대책이 미흡한 대책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 1대1로 산업에 있어서 같이 진행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항만을 증설해서 또 다른 수입원을 들이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 자체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큰 돈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 물론 이 또한 중국에서의 어떠한 이제 중국이 비판받아야 될 행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난 이제 금융권을 따져본다면 2, 3위권과 같은 이자율을 보내야지만 중국이 돈을 빌려준 것인데 그에 따른 이자율을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경제난까지 겪고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돈을 못 갚게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제 같이 중국 1대1로 산업을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들어가는 어떠한 이제 재료라던가 인력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수입원으로 또 다른 수입원이 되겠지만 돈을 못 갚는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피해보는 것이 없고 결과적으로 항만을 개설하고 나서 그 항만에 대한 운영권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피해를 보는 구조는 없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개별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이런 문제점까지 또 더해지다 보니까 디폴트를 선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기존부터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어떻냐? 임금을 통해서 월급을 벌어들여 놓으면 바로바로 그날 소비를 진행합니다. 왜? 오늘이 최저가의 상품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세를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개발도상국들 나라들에서 연쇄적인 문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 비트코인 혹은 이제 미증시와 같은 투자 상품에 관련돼서도 접목을 시키면서 시장 방향성을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한 부분부터 또 다른 개발도상국들까지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상황 계속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따라서 유럽도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 따라서 조금 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유럽 상황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지금 미국에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0.5%, 0.75% 기준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달러를 계속 걷어들이고 있죠. 이렇게 이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 달러의 강세가 점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의 강세가 세지니까 다른 나라들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 기준금리를 같이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0.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을 방어를 하려면 그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제가 출근하기 전에 1,310원 정도 환율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1,100원대 환율이라고 치면 지금 엄청나게 비싸죠. 지금 해외여행 갈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국가에도 지금 이런 환율 문제 때문에 엄청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로의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원래 유로의 가치가 1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1달러 위에였는데 지금은 1달러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달러랑 같은데 유로화의 약세가 왔다. 이 유로화의 약세로 인해서 지금 유럽은 경제 침체에 빠져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가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경기 침체, 코로나 팬데믹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유로화의 약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아마도 이 유럽국의 정책 문제가 아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5%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EU 국가들은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이때까지 안 올리다가 지금 어젠가 엊그젠가 CPI 지수 발표를 보고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유럽 같은 EU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요. 마이너스 금리인데 자그마치 마이너스 0.5%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0.5% 금리 지금 제로로 만들겠다. 제로로 만들려면 몇 퍼센트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0.5% 인상을 해야 됩니다. 0.5%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와서 빅스텝을 밟는다. 시기가 너무 늦었죠. 지금 진작에 유로화가 약세가 오기 전에 진작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좀 환율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는 조금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빅스텝을 밟는다면 유로화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죠. 지금 1달러에 거의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하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만큼 떨어진 데에서 급하게 올라갈 수는 없고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이런 빅스텝으로 인해서 달러의 힘은 더욱더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빅스텝을 결론적으로 이 빅스텝을 통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이 암호화폐 자산들이 좀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에 금리 인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7월 금리 인상 발표 어떻게 될지 비트필승님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지금 제가 기존 한 달 정도 더 이상 전부터 차트적인 관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이런 경제 지표가 굵은 경제 지표가 있을 때는 시장적인 부분도 같이 인용할 수밖에 없겠죠. 평상시에도 인용하지만 차트적인 관점이 거의 80, 90%였다면 이런 경제 지표 굵은 지표가 있을 때는 반반씩 이렇게
인용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발표 끝에 시점까지의 비트코인 동향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발표된 이후의 단기적인 비트코인 방향성,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상 발표 이후의 스윙적인 중장기적 관점의 비트코인 동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해야 하면서 분명 내가 들고 있는 알트들이 비트가 아니고 알트들이더라도 같이 시장 방에서 잡아가시면서 포지션을 매도 매수세의 이 포지션 잡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오늘은 저는 단기적인 시점을 봤을 때 오늘 양봉 전환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 시점 날까지라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그 전까지는 최대 폭은 3,340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확신성을 가지고 나서 3,340선 다다를 때까지 내가 들고 있는 최근에 들어왔던 단타적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잡아가시기보다는 시기적인 관점은 금리 인상 발표 전,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은 3,340선을 최대치로 목표가를 설정하시면서 매매를 정리를 해야 될지, 혹은 더욱더 홀딩할지, 손절할지, 혹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지, 이런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셔라라는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7월 이후부터 7월 금리 인상 발표 때는 지금 0.75%냐 혹은 1%의 금리 인상을 발표할지가 제일 높은 확률의 성으로서 놓여 있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0.5%의 인상폭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률로서는 거의 저조하지만 분명히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리랑카라던가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나라들에 대해서 디폴트가 선언된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수치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고금리를 단행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너무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침체가 됐는데 인플레이션까지 안 잡히는 최악의 상황까지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0.5%의 인상폭을 오히려 반전으로서 내비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시면서 비트코인 동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따지시고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적어도 스윙적인 관점으로서 단기적인 내가 방향성은 잡지 못할지언정 금리 인상 발표가 되고 나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세를 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와주고 나서 바닥권 다지기 시기의 횡보세를 보이고 나서 이후부터는 적어도 9월 때까지는 큰 상승폭은 아니더라도 우상향 상승세의 시점은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 시나리오를 적용하시면 아마 확률적으로는 거의 맞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3주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단기적 시점, 그리고 스윙적인 관점, 가격적인 시점, 그리고 시기적인 관점까지 계속적으로 맞춰 나갔는데, 저라고 해서 뭐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창시자도 맞출 수 없고 그 누구도 맞출 수 없고 FOMC에서도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렵더라도 가격적인 측면과 시기적인 측면을 계속적으로 예측하면서 왜 틀렸는지 이유를 따져보면서 방향성을 설정하다 보면 리스크를 줄이거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관점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또 비트코인 하락 끝인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